중국의 AI 업체한테 너 H20 줄게 이거 쓸래 말래 그러면 당연히 H20 쓸 거거든요. 퍼센트밖에 없으면 어쨌든 이거 가지고 쓰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자립화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중국에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웨이 기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자산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인해 전술로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코딩을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한 3년? 안녕하세요, 이어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벌써 또 책을 한 권 또 들고 오셨어요. AI 템버거 투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네. 2022년 10월 이제 AI 혁명이 시작됐고, 혁명이라는 사이클은 10년 사이클이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사이클이 계속 변곡점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AI 혁명 투자라는 책을 썼고, 그때 이후로 또 이제 AI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주도주들도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때마침 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이제 슈퍼스타가 될지, 템베거 기업이 나올지 제가 뭐 찝어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엄선해서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도 한국, 중국, 미국 중심으로 한 40개 종목. 40개 종목이나요? 네. 지난해는 제가 100개를 넣었더니 너무 많다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럴 때가 제일 공부하기 딱 좋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네네. 막 이게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또 네. 이제 그렇지만 대표님이 늘 오르고 있을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또 빠질 때는 또 공부하시고요. 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까지 연륜이 이제 쌓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여기 책에 이제 추천사를 썼는데 추천사의 내용에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AI 템버거 이 투자 이 책은 단순히 템버거 주식을 찾기 위한 가이드가 아니라 AI 혁명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통찰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신문을 지금 처음 찾아봤는데 사인도 해주셨고 근데 가볍고 너무 좋네요. 네. 재질이. 지난해 쓴 책이 너무 어렵다고. 네. 너무 어렵고 두껍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니즈를 반영해서 썼는데 잘 안 팔리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있는 이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이벤트도 할 거니까 댓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AI 템버거. 근데 사실 이게 관심이 없다라는 건 또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또 있다는 맞아요. 얘기기도 해요. 제 첫 번째 책을 보고 수익을 많이 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때는 관심 없었잖아요. 네, 딱 그때 분위기예요. 네. 그때 분위기다. 자, 작년에는 사실 너무 갑자기 버블버블 약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자신 있게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이 안 들렸었는데 그동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좋은 소식이 최근에 있죠. HBM3가 또 안 됐다. 마이크론한테도 지금 밀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메모리 이야기는 아니고요. 파운드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안 좋은 건 맞다. 네네. 그죠? 네. 그럼 파운드리 이야기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파운드리가 이게 그 테슬라랑 협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네.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고위급의 인력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계속 방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고위급들이 와서 파운드리 뭐 미팅하고 하는 게 별건 아니잖아요. 의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태핑하는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구매팀장까지 왔어요. 구매팀장까지 왔다라는 거는 테슬라의 구매팀장? 네, 맞습니다. 구매팀장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제 단가 협상까지 하러 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협상이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그 테슬라 FSD 같은 칩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어떤 딜을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딜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전기의 이제 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MLCC 뭐 이런 쪽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만들잖아요. 기존에 테슬라 자동차는 그 센터페시아에 LCD를 쓰잖아요. 요거를 OLED로 바꿀 것 같습니다. 차세대 버전으로. 네. 그거까지 또 지금 같이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통 큰 그런 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약간 옛날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게 전에 있었던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이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파란 애플 그래가지고 한참 삼성에 있는 부품들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호황을 누렸을 때 맞습니다. 그때 생각이 딱 나는데요.
맞아요. 지금 파란피가 흐르는 테슬라가 되려고 하고 있는 기회고 요게 또 잘 되면 진짜 네.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사실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가지고 걱정이긴 하지만 테슬라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삼성에 있는 디스플레이든 파운드리든 뭐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원래 테슬라는 TSMC랑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은 1세대는 14나노 공정이었거든요. 1세대는 삼성 파운드리가 원래 양산했고요. 2세대가 이제 7나노가 이제 TSMC로 간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게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로 이관이 된 걸로 파악이 돼요. 2세대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생산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딜을 하는 건 3세대. 3세대는 이제 지금 4나노가 유력합니다. 4나노 아니면 3나노. 그 칩에 대한 어떤 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또 디바이스들을 새로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있고 옵티머스 같은 테슬라의 뭐 서버 칩도 있잖아요. 그런 쪽까지도 지금 삼성은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뚜렷한 건 FSD 칩 이쪽인 것 같습니다. FSD 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FSD 칩도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TSMC에서 생산하던 그 칩들이 뭐 일부가 온 건지 전량 온 건지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2세대는 네. 7세대인데 네네. 그 부분의 일부가 지금 삼성으로 이동된 것 같다라는 네네, 이야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3세대는 지금 추가로 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삼성이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테슬라도 나름 검증을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이번에 이제 구매팀장까지 와서 하는 거는 기술 검증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거는 뭐 삼성이 뭐 TSMC 기술을 뭐 넘어섰다 이런 차원보다는 TSMC가 뭔가 지금 담당을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감당을.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니냐 너무 뭐 많아서 고객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물량 큰 고객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테슬라가 약간 또 일론이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열받으니까 뭐 이제. 열받아서 바꾼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TSMC한테서 제대로 백업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네네. 최근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네네. 보면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네네.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다변화한다라는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트럼프 옆에 딱 붙어서 그래도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들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감안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그 단독 기사가 떴거든요. 이제 네. 경제지에서 퀄컴 칩이 또 2나노를 또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보기엔 메인 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스냅드래곤 그 엘리트 시리즈거든요. 요거는 AI PC 쪽에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쪽 칩인데 참고로 작년에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1세대가 나왔는데 그게 AI PC 쪽에서 반응이 별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막 물량이 많은 칩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2나노 쪽으로 퀄컴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도 보면 지금 TSMC가 뭔가 팹을 원활하게 뭔가 다 제공을 못 해주고 있다 고객들한테 뭐 그런 내피셜 아니면 이제 합리적인 추정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퀄컴이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쓴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우와 엄청난 건지 네. 아니면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운드리라는 거는 칩 설계를 잘하는 회사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사실 진입장벽이 되는 건데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고객은 엑시노스예요. 자체 칩이죠. 삼성 스마트폰에 쓰이는 두뇌 칩 AP가 이제 엑시노스인데 그게 원래 캡티브 물량이라고 해서 거의 절반은 차지해요. 선단 공정의 절반 정도는 엑시노스고 캡티브 물량을 빼면 원래는 퀄컴이 최대 고객이었어요. 물론 이제 2016년 그때 이제 애플이 AP 물량 다 빼기 전에는 애플이 최대 고객이었긴 한데요. 그 애플 이후로는 퀄컴이 제일 큰 고객이었는데 2022년 뭐 기억하시겠지만 GOS 사태가 있었잖아요.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 칩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TSMC로 옮기고 나서 굉장히 칩 성능이 잘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삼성 파운드리 몰락이 시작이었죠. 그게 언제였다고요? 2022년입니다. 2022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칩을 안 줬어요. 작년에는 이제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정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도 안 줬거든요, 물량을. 근데 이번에는 준 거죠.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는 고객님 설계만 해주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설계를 잘하는 애들 고객을 만나야 어떤 좋은 제품도 만들 텐데 그런 제품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퀄컴도 이러 애플도 이러 다 이뤄서 고객이 다 떠났다가 고객이 뭐 테슬라도 들어와 퀄컴도 들어와 뭔가 좀 다시 찾아오는 떠났던 고객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네요. 근데 그쵸. 그 고객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설계를 가지고 오니까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노하우가 쌓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설계 따로, 공장 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1A D램이 사실 그게 뭐 설계 문제냐, 공정 문제냐 가지고 재설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정에서 약간 뭔가 미흡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설계에서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잘 되는 회사들은 SK하이닉스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돌아갈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공정에서 뭔가 계속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 쪽에서 약간 튜닝을 해주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네. 이제 코어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코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은 설계는 내가 설계 잘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야지. 제조 쪽에서는 야 네가 준 설계대로 하니까 이게 수율이 안 되는데?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직구석이거든요. 서로 이게 네네. 네. 그게 똑같아요. 시스템 반도체도 설계를 아무리 잘해줘도 공정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걸 또 설계 쪽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설계가 부족해도 공정 쪽에서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호적인 네, 맞습니다. 이야기네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게 IP가 생겨요. 아. 그 IP가 생기고 그 IP는 또 경쟁 파운드리는 이게 못 쓰게 하겠죠. 자기들이 IP를 특허를 걸어놓으니까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아무리 좋은 공정을 셋업을 해놔도 좋은 팬리스 회사가 안 오면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잘은 몰라도 2나노 그러면 진짜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서 네네. 또 더 작은 건데 그 안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설계를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서로 간에 이게 왜 안 될까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 설계를 바꿔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다 보면 된다 와 그렇죠. 하면은 야 이거 특허 내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진입 장벽이 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잘 되려면 결국 이제 좋은 고객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잠깐만 그러면 삼성전자 사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그냥 삼성전자도 좋을 수 있지만 파운드리가 좋은 거니까 삼성의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이 지금 뭔가 제대로 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파운드리 관련된 소부장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 외주 물량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사 쪽에서.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또 이제 그 외주 물량이 나오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이제 그런 패키징이나 이런 쪽의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고객들이 오게 되면 작은 고객들도 많이 또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팹이 많이 채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설계 생태계, IP 생태계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 쪽에서는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IP를 하는 칩셋 미디어 삼성 파운드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뭐 TSMC 쪽에 이제 붙어 있는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 쪽에 이제 파트너를 하고 있는 에이직랜드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좀 수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가 테슬라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런 쪽에서도 수혜가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쪽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않다. 네, 크진 않는데 기존에는 뭐 TV나 뭐 핸드셋 쪽으로 OLED가 집중돼 있었는데 차량용 이런 쪽으로 좀 나간다. 확장이 되게 되는 거고 뭐 그래도 굳이 뭐 수혜를 본다 그러면 이번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테슬라하고의 뭐 이 협상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투스택 텐덤 구조를 또 채택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OLED의 발광층을 2배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회사들도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 이 패널 자체가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펀더멘털로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하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D램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D램은 열심히 재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설계. 1A 쪽에서 이제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 1A 쪽의 재설계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1B, 1C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뭔가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적어도 뭐 하반기 6월달 정도에는 뭐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올 거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좀 단기간에 뭔가 이게 성과가 나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HBM 쪽이잖아요. 네, HBM 네. 쪽은 아직까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성과가 나오려면 올 가을이나 뭐 그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을 정도쯤에 아직은 지금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부분이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AI하고 반도체 쪽에 재정 투입하는 거는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견이 없거든요. 그쪽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이제 NPU 쪽에 컴퓨팅 파워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NPU를 설계를 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많이 받아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이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진다는 게 삼성전자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어서 투자하실 때는 파운드리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네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I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AI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이 이게 뭐죠? SOX? 이걸 발표했다고? 네네. 이것도 뭐가 또 새로운 게 발표됐어요? 이번에 새로 공개된 기술이에요. 시스템 온 웨이퍼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300mm짜리 웨이퍼가 있잖아요. 기존에 코어스라고 하는 그 2.5D 패키징 칩을 300mm 웨이퍼에서 보면 요게 인터포저를 잘라서 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80x80mm가 호퍼 칩 사이즈고 블랙웰이 100x100이거든요. 그리고 루빈이 120x120. 그러면 요 동그란 웨이퍼를 그 사이즈로 잘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커지죠. 그 쌀국수집 가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라이스 페이퍼. 네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쓰다 보면 네네. 이제 뭐 남는 거 짜잘한 건 이제 버려야 네네. 되잖아요.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맞습니다.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그 거예요.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라이스 페이퍼를 네. 잘게 쪼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지. 근데 그렇죠. 이게 큼직큼직하게 자르다 보면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남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지금 AI 칩 자체가 패키지 사이즈가 점점 커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시스템 온 웨이퍼는 그냥 요 동그란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그냥 딱 사각형짜리 한 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자체가 한 판입니다. 그냥 그 페이피 한 게 아니라 네. 쪼개지 않고. 네네. 진짜요? 그냥 한 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차피 커질 건 그냥 하나 써. 그거를 그렇죠. 그냥 이런 거네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칩을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 칩을 가지고 또 보드에다가 올려가지고 CPU하고 GPU를 다 연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레이스 블랙웰 200, 300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라이스 페이퍼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인 다음에 또 어디다 또 올리고 이런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그냥 해버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한 판에다가 별도 그냥 보드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다 올리자.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한 16개 올라가고 와. HBM4 같은 메모리가 수십 개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또 실리콘 포토닉스를 위한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 뭐 수동 소자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판에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한 판이 그냥 칩 하나가 되는 거죠. 비슷한 컨셉이 셀레브라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회사는 그냥 웨이퍼 전체가 전부 전공정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 칩 다이잖아요. 네, 한 판 자체가. 근데 TSMC의 SOX는 그냥 요 패키징이에요. 요 한 판 자체가. 네. 후공정까지 다 한 패키징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슨 네. 말인지는 알 것 네네. 같아요. 그냥 그동안에는 뭐 작게 만드는 게 중요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성능 네네. 어차피 그냥 계속 그리고 커질 거고 그러면 그렇죠. 아예 그냥 여기다 해버려.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게 아닌가. 언제 그걸 자르고 있냐. 그냥 거기다 다 해버려. 이런 얘기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기판을 없이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코어스라는 거는 실리콘 인터포저나 2.5D 패키징 그 여의도 저기 IFC 볼 이야기하면서 위에 GPU하고 HBM 디램 아파트가 있고 거기 3층이고 2층은 실리콘 인터포저고 제일 밑에 1층은 플립칩 BGA 1층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요거를 코어스. 그냥 네 맞습니다. 코어스라고 하죠.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기판 없이 동그란 웨이퍼에다가 다 올리는데 그러면 이거를 인터커넥트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RDL을 씁니다. 재배선층을 쓰는데요. 인포라는 기술이 한 10년 전에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팬아웃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인테그레이티드 팬아웃이 어디서 나오냐? 애플 AP를 후공정할 때 TSMC가 쓰는 기술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거기에는 기판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 AP를 패키징할 때 어떻게 했냐면 플립칩 CSP라는 그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칩 다이를 올리고 단층 주택을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의 AP는 기판이 없이 서브스트레이트 안 쓰고 그냥 RDL이라고 하는 꿀렁꿀렁한데 그 중간에 그 구리 배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 한 판 자체로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큰 개념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제 코어스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엄청 수혜를 받던 기업들도 있고 많았을 텐데 반도체 기판도 없어진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반도체 패키징에서 최고 하이엔드 제품이 코어스잖아요. 맞아요. 요거보다 더 하이엔드 제품 라인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SOX라는 건데 근데 딱 이야기만 들어도 반도체 이 웨이퍼 크기만한 패키징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렇죠. 이게 피자 한 판을 굽는데 여기 치즈나 햄이나 버섯이나 여기서
심지어 올리브 그 조각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한 판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구나. 로스가 엄청날 겁니다. 그런 문제. 리워크를 해서 쓰지 못하면. 보통 보면 뭐 20나노 그럼 몇 개가 이 판 하나에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20나노 그러면 그건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뭐 여러 개가 생길 네, 텐데. 여러 개 생각만. 근데 이거 이렇게 여러 개를 잘라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것도 있고 불량품도 있지만 이 한 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양품들이 많겠지만 그렇죠. 요 부분만 잘라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네. 안 된 것만 버리면 되는 네네. 거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거 한 판에다가 다 하게 되면 뭐 하나 잘못해서 그렇죠. 요 아주 그 끄트머리 하나에 버그 나면 요거 버려야 되는 거죠. 싹 다 버려야 되는. 그렇죠. 리스크가 굉장히 크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려고 하냐. 네, 이걸 하면 장점이 많아요. 칩하고 칩 간에 이거를 이제 기판이 아니라 재배선층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기존의 코어스라고 하는 그 패키징 대비해서 AI 성능이 40배가 40배요? 네, 와. 최소 40배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열이 적게 나고 아. 그리고 지연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광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칩하고 칩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도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저는 요 TSMC 기술 발표에서 좀 재밌는 부분을 봤는데, 여기서 그 프로세서를 GPU라고 안 해놓고 SoC라고 해놨어요.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냐? 저는 ASIC을 타깃으로 한 것 같아요. ASIC.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 칩으로 타깃으로 하는, 그래서 GPU보다는 좀 덜 복잡해야지 수율을 더 잘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GPU는 워낙 복잡하니까 칩 자체가 GPU보다는 그냥 SoC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요거는 약간 ASIC을 타깃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ASIC을 타깃으로 한다는 얘기는 모양을 피자 한 판 할 때 네네. 어디다가는 페퍼로니 네네네. 넣어주시고 여기다가는 파인애플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주문형으로 그렇죠.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업체가 많으니까. 그렇죠. 구글 같은 업체가 자기네들한테 제미나이에 딱 맞는 거를 원하는데 요거를 그냥 소우엑스로 우리는 이렇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네. 되면은 엔비디아나 혹은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이랑은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SMC? 근데 엔비디아도 여기 관심이 있기는 있어요. 네. AMD도 관심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이번 발표에서 보면 이제 SoC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쉬운 프로세서 먼저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TSMC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는 이걸 한다고 해서 코어스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코어스는 코어스대로 계속 가는 거고요. 발전하는 네네네. 거고, 아주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그냥 소우엑스라는 게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실은 TSMC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관심이 많았던 유리기판 네네. 회사들이 잠깐만 우리 유리기판 하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기판이 없어진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소우엑스가 시장이 커지면요, 기존의 코어스 시장을 잠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유리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소우엑스 시장이 단기간에 뭔가 막 그 코어스 시장을 잠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기술 로드맵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그쵸. 2027년에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코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 호퍼에서 이제 블랙웰로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호퍼는 코어스 S라는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으로 해서 패키징을 했었고, 블랙웰로 오면서 코어스 L이라고 하는 좀 더 빡빡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했거든요. 그때 버그 나서 어떻게 그 막 문제 생겨가지고 설계 다시 하고 네. 문제 됐죠. 그리고 이거를 또 칩을 만들었는데, GPU는 잘 만들었는데 그레이스라는 CPU하고 또 연결하는 과정에서 GB200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블랙웰 200에서 또 발열 버그 나서 한 분기 정도 지연이 됐죠. 그리고 GB300은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GB300도 똑같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지연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GB300의 컴퓨터 보드 사양이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은근슬쩍.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 GB300의 그 원래 사양은 CPU 2개에다가 GPU 4개를 연결하는 구조였어요. 요거를 코델리아 그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 GB200 같은 경우는 CPU 1개에다가 GPU 2개를 연결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비앙카 구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코델리아를 은근히 빼고 그냥 GB300도 비앙카 구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코어스도 그만큼 어려운데 소우엑스를 이걸 주력으로 한다? 네, 이거를 뭐 칩 16개를 프로세서로 그 연결하고 막, 지금 뭐 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PU하고 GPU 이거 2개, 4개 연결하는 것도 겁나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다운그레이드 하는 판에, 물론 갑자기 그 사이에 뭐 기술이 막 엄청나게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호공정이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게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일단 계획은 계획대로 나온 거지만. 계획대로 나온 네네. 거긴 하지만 네.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네. 코어스가 뭐 다 없어지고 막 네네. 그럴 정도로 네.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뭐 말만 네. 들어보면 네. 뭐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 아, 그래? 그럼 기판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해? 그게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TSMC 입장에서도 기존에 장사 잘 되고 있는 코어스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맞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 차세대 기술은 준비를 해서 연구개발하고 로드맵을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게 항상 계획대로 잘 되진 않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리기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다. 네. 유리기판으로 바뀌는 거는 맞다. 이렇게 네네.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투자 관점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소우X가 이제 만약에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저는 이제 인포,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팬아웃 관련된 기술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 팬아웃 WLP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네네. RDL에서 패터닝 할 때 쓰이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도 이제 포토레지스트하고 본딩할 때 쓰는 플럭스 같은 소재들 뭐 그런 쪽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미코 같은 회사들은 메탈 배선층에 쓰이는 이제 세정액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장비는 이오테크닉스가 미세 드릴 같은 쪽에서 이제 납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본더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도 될 수 있겠죠. 소우X라는 게 웨이퍼 한 판 크기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 정도 대면적의 본딩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을 또 부품을 설계해서 잘 만들 수 있는 대면적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쪽에 이제 미코가 펄스 히터를 또 TC 본더 쪽으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소우X라는 게 기술 컨셉만 나온 거고 아직까지 네네네. 뭐 여기에 직접적으로 뭔가 이걸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회사는 거의 없어요, 국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뭐 시장에서 약간 핫하면 이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 정도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우X라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이거 한 판 이거 어떻게 할까, 쪼갤까, 뭐 넣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성능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고, 왜냐면 그 칩이 필요한 애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칩 한 개에 4만 달러 그럴 때 굉장히 쇼킹했잖아요. 네. 이제 40만 달러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칩 한 개에. 40만 달러면은 네. 얼마입니까? 그게 뭐 5억 정도, 5억 정도 6억 하는 정도 거죠. 되는 네. 칩 하나에. 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야. 사실 소우X로 만약에 프로세서 16개에다가 HBM 같은 것도 그렇게 놓고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하면 이거를 도대체 얼마에 받아야 될까? 와, 한 장에, 그러니까 칩 칩 하나에. 네. 뭐 5, 6억짜리 막 이런 칩이 네네, 나올 그런 수도 칩이 있겠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네.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네네.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밑에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B300을 조기 양산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향 H20을 못 팔게 됐잖아요. 이번 분기에만 손실이 55억 달러거든요. 그럼 연간으로 하면 대충 220억 달러잖아요. 이게 30조 정도 30조가 돼요. 넘죠. 네, 그 네. 정도 되는데 이걸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에서 메꿔 넣어야 되죠. 다른 쪽에서 메꿔 넣으려면 지금 수요가 가장 빵빵한 데가 블랙웰 울트라죠. 네, B300. 그러니까 H20을 못 만들게 되니까 B300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래야 올해 실적을 디펜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있죠. B200도 어려운데 B300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B300을 약간 스펙을 그래서 하향 조정한 거죠. GB300 같은 경우는 코델리아 구조를 원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CPU 2개에다가 GPU 4개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기로 했는데 GB200하고 같은. 대신에 이제 GPU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지긴 하는데 컴퓨터 보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GB200하고. 그래서 물량을 많이 밀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기술 중심으로 밀고 가기로 했다.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H20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H20 어느 정도 스펙이어서 중국에도 수출이 됐었는데 이거는 왜 안 된 것 같고, 뭐 그런 배경도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H100이라는 제품이 스탠다드 제품이죠. 네, 그래서 H100. 원래 이게 나온 게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H100이라는 칩이 이제 호퍼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지금도 잘 팔려요, H100은. 근데 이제 중국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AI 혁명이 시작되니까 중국이 컴퓨팅 파워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네. 가게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못 팔게 하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성능을 낮춘 칩을 만들어서 팔았죠. H800이라는 칩을 만들어요. 근데 H800이라는 칩은 100보다 800이 더 크니까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성능이 7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H100 대비해서 75%의 성능인데 거의 뭐 비슷한 가격에 팔았어요. 네, 약간 눈탱이 쳐서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의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야 그것도 팔지 마 라고 했어요. 성능을 75% 수준으로 낮추면 안 되겠다. 확 낮춰야겠다. 그래서 H100 대비해서 성능이 한 20에서 25%밖에 안 나오는 H20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H20을 그동안에 열심히 판 거죠. 중국에다가. 20에서 25%밖에 안 나오는 네. 칩을 네.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H100 호퍼 이야기를 중국에 막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기억해보면은 조윤 왜 막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챗GPT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문이었나?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죠? 월간 하신하면서 맞아요. 그때 바이든이 그래도 저건 바이든이 한 게 아니라 보고 있긴 하구나. 바이든보다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한 게 저게 엔비디아 칩을 왜 갑자기 막지라고 했는데 그게 AI 혁명이 시작됐죠. 얼마 있다가. 네. 그래서 이거 칩 좋은 거 줬다, 이 중국에 줬다니 큰일 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막기 시작했는데 성능이 75%짜리 하면 안 되고 20%짜리 해서 팔았는데 그것조차도 막은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것도 못하게 막은 거죠. 중국한테 그것조차도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건지 혹은 중국 내에서 그 정도는 만든다.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칩 자체 성능은 사실 H20 수준의 칩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뭐 화웨이 어센드 뭐 910C나 이런 것들은 H20보다 성능이 좋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중국의 AI 업체들이 H20이라는 칩을 쓰냐? H20을 사서 쓰면 쿠다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쿠다. 네. 근데 이제 화웨이 칩이나 이런 것들 쓰면 약간 거기서 컴파일하고 굉장히 또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화웨이도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죠. 쿠다 전환을 도와주긴 하는데 그거는 뭐 AMD도 마찬가지죠. MI300 시리즈나 네, 뭐 ROCm이라는 것들 통해서 컴파일 해주긴 하는데 그 원본 쓰는 게 제일 낫죠. 쿠다. 그냥 쓰는 게 제일 낫고 그리고 지금 쿠다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소스 코드들이 쌓이는 속도가. 그렇죠. 지금 쿠다를 지금 쓰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뭐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엔지니어들이 좋은 족보들을 여기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 중국이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엔비디아가 쌓아놓은 그 경제적 혜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좋은 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칩을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은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좋은 소스 코드가 있는 그 세상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쿠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을 쓰면 쿠다도 쓸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할 때 옴니버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개발할 때 뭐 그루시라든지 뭐 아이작이라든지 이게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H20도 못 팔면 이제는 H10을 내놓나요? 그 전략이 중국한테는 어떻게든 뭘 한다고 치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중국 법인을 뭐 분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엔비디아에서 화들짝 놀라서 부인하긴 했는데 그 어쨌든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대만을 통해서 이제 우회해서 파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파는 건 아니죠. 그쵸. 알아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중국은 살 거예요. 엔비디아 칩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살려고 하는 쪽과 어떻게든 못 팔게 하려는 쪽과의 치열한 눈치 싸움과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 칩까지 들어가서 중국이 저렇게 돼버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AI라는 게 사실 그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컴퓨팅 파워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하잖아요.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인데 중국이 데이터는 원래 미국보다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리고 사실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들도 높기 때문에 뭐 전 국민의 생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이제 막혀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리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그 AI 구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거의 알고리즘 개발 능력은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가 이제 컴퓨팅 파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이제 막아야 되는 막는 게 맞긴 한데 이걸 이제 막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또 변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야 저기 엔비디아 니 저기 중국에 팔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규모가 30조 원이면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니잖아요. 연간 30조면 이게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인데 이걸 못 팔게 하니까 엔비디아 그쵸. 입장에서도 끙끙 앓게 되는 거고 중국도 이제 좀 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데 지금 이 전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AI 이 혁명에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전장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고지전이라고 따지면은 그렇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아닌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우세한 영역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고 중국은 그쵸. 이걸 또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려고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라도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보려고 에이전트 하는데. AI를 그쵸. 나와야 돼 지금 그렇죠. 샘 알트만 뭐하니 지금 그렇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해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AGI가 이제 만들어지면 거의 뭐 어느 정도 게임은 그럼 초는 그때부터는 기울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 따라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고 시간을 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때까지 중국이 이제 트럼프의 방패를 뚫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변화는 HBM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H20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H20에는 그 HBM3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사실 삼성의 HBM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요거를 HBM3로 바꾸려고 그래서 H22라는 제품을 원래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 엔비디아가. 여기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HBM3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당초 계획이 144GB예요. H20에 들어가는 게. 근데 이걸 H20의 수량을 포기를 하고 B300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B300에 들어가는 HBM 소요량은 192GB거든요. 그러면 칩당 들어가는 HBM의 수요가 50GB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근데 시장은 뭐 이런 걸 전혀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SK 하이닉스에는 좋을 수 있다 이런 네네. 환경 자체가. 근데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엔비디아가 네. 중국에 못 팔아? 야, 그러면은 저 하이닉스도 안 좋겠네. 맞아요. 이 생각 아닐까요? 맞아요. 심리가 더 지금 작용하는 거고 뜯어서 이게 진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H20이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 쪽에서도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수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TSMC의 코어스라는 캐파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월 45,000장 정도 되고 올 연말 기준으로 한 8만 장에서 9만 장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H20 대신에 B300을 생산하게 되면 코어스 캐파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지니까. H20보다 훨씬 그 코어스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코어스 캐파가 쇼티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어스 캐파가 쇼티지가 나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니즈가 생길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유리 인터포저를 빨리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올해 SK 하이닉스가 납품하기로 돼 있는 물량이 한 90억 기가바이트 정도였는데 그게 더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게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제가 뭐 고지전이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이 진짜 중요한 싸움이 지금 이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5년 4월 30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1년, 2년 후에 이게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근데 이 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화웨이가 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장난 아닌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화웨이의 어센드 910C라는 칩이 지금 최고 좋은 칩이에요. 어센드 910C라는 칩은 910B라는 칩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910C라고 하는데 이게 H100 성능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HBM의 네네. 그러니까 H100. H100에 네네. 60에서 70%? 네네. 아, 그럼 꽤 많이 따라온 많이 따라온 거는 거라고 맞아요. 주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사실 검증은 또 해봐야 되는데 그쵸, 그쵸. 뭐 이 칩을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성능이 개선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AI 업체한테 너 H20 줄게 이거 쓸래 말래 그러면 당연히 H20 쓸 거거든요. H20이 성능이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센드보다는 H20을 쓸 텐데 네네. 근데 이제 어센드밖에 없으면 어쨌든 이거 가지고 또 쓰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자립화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중국에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AI 개발자들 30%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아. 네, 그 사람들이 화웨이 기반의 그 칩 기반의 또 이런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자산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미국 빅테크 출신 인력들도 많을 거고 네. 그런 것들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후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가 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이러는데 그냥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코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그 코딩을 하는 소스 코드나 이런
이런 게 그동안에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코딩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쿠다라는 시스템이 네네.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동안에 있는 많은 전 세계인들이 다 여기서 열심히 해서 이제 올려놓고 해서 쌓여있는 자산이 있는 건데, 이거를 뭐 AMD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국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없으면 쓰게 되는 거죠. 뭐 네. 당연히 뭐 엔비디아 칩 못 쓰게 하면은 우리끼리라도 뭘 만들어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인해 전술로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코딩을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한 3년? 뭐 이 정도 있으면 그렇죠. 꽤 쓸만한 것들이 쓸만한 게 네. 나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또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네네. 각계의 그 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 속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일단 지금 그 파운드리 업체가 SMIC라는 회사인데요. SMIC는 7나노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UV 장비를 못 사니까 더 치고 올라오기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삼성 파운드리를 위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EUV 장비가 네네. 없으니까 더 작게는 못 만들지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화웨이 어센드 같은 칩들을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YMTC라고 하는 낸드 플래시 업체가 더 위협적인 것 같아요. 얘들은 사실 기술 수준이 뛰어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세계 낸드 1등 업체인데 YMTC한테 기술 라이선스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부분, 그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인데요. 그거를 400단부터 이걸 회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을 라이선스를 해서 써야 되는 거고. 라이센스를 했다는 게 중국 네. 기술을 사왔다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이거를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지금 원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D램이 CXMT라는 이제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인데요. 창신 메모리는 사실 기술 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떨어집니다. 국내 D램 업체들 비해서. 근데 여기는 워낙 또 물량으로 승부하는, 작년 하반기에 DDR4 물량을 갑자기 뭐 쏟아내가지고 가격을 폭락시켜 버렸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빠질 때 결정적인 맞습니다. 역할을 한 거죠. 결정적 역할을 했죠. 빵이던 회사 갑자기 5% 마켓시어가 되는 마법을 보여준 회사고, 레거시 쪽은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메모리도. 그래서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고, 그나마 지금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쪽이 이제 DDR5 같은 쪽, 그리고 HBM 쪽에서 정말 초격차를 해야 됩니다. 초격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D DRAM이나 이런 쪽으로도 빨리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메모리는 이제 커스텀 메모리,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커스텀화해서 서비스를 붙여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우리 커머디티 메모리는 우리 LCD 산업처럼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중국이 레도시온화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멀티풀이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커스텀 메모리,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절반 넘고, 삼성전자는 그쪽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멀티풀을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위협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커스텀 제품이 필요해진 세상으로 바뀐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쫓아와서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HBM이라는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쫓아왔다? 그러면 정말 끔찍하죠. 네. 끔찍하죠. 우리나라의 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와, 이건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을 텐데, 다행히 이게 이제 HBM이 있다는 게 그나마 기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 한국, 뭐 일본 등등이 정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또 이제 AI로 가기 위한 핵심이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AI 결국은 이런 흐름에서 분명히 1년, 2년 안에 AI 템버거가 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신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월간 아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